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방송되던 오롯한 우리의 방송 시간대가 옮겨져서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 그리고 네 번째 주에 오후 4시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북인권교육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전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권의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시작을 새로운 노래로 함께 해볼까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가오가 부른 시작 듣고 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2020년에 방송되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제목의 드라마에서 사용됐던 OST 중 한 곡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글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힙한 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 이 드라마에는 여러 사연을 가진 청춘들이 등장했고 캐릭터의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수자들에게는 흔히 낙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데요. 정신질환 낙인 연구의 세계적인 대가인 패트릭 코리건 교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낙인을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휠체어 사용자 같은 소수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그 고정관념에서 편견이 발생하고 편견은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무능력하고 위험하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종 사회면에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깔고 보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이런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편견에 의해서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다. 당신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코리건 교수는 이런 과정을 대중 낙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수자들 중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 들으시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이것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첫 번째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영상에 대해 문유나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하나가 큰 논란이 됐다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꽁꽁 묶어놓더니 짐짝마냥 지게차로 옮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 주변에 말리는 사람은 없었나요? 말리기는커녕 바이바이 잘못했어 해야지 라고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현실이지만 그들을 위한 국내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롯한 우리 진행자 이정상입니다. 먼저 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유나입니다. 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놀란 정도가 아니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런 사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오늘은 8월 10일자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온 내용을 짧게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네. 이 주제는 좀 무겁긴 한데 우리가 이 얘기해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골을 가도 그렇고 우리 주변 마을에도 그렇고 이주노동자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가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이렇게 결박된 채로 지게차에 실리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는 명백한 폭행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평일 연장 근무에다 휴일까지 불러내서 일을 시켜놓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한 계약서에 이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이 사업장에서 재직자 또
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이 체불이 됐고요. 네.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 피해자는 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체로 이동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임금 체불, 뭐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는 언어, 문화, 권리 인식에서 모두 취약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보호하진 못할 망정, 폭력적, 물리적 폭력 이런 것까지 가해지는 것은 우리가 인권 침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 더욱 우리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죠. 그렇죠. 정부나 노동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서 해당 사업장을 전방위로 조사를 했어요. 예. 가해자는 근로기준법상 폭행과 직장 괴롭힘으로 입건이 되었고 네.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어요. 그 외에 또 법 위반 건이 한 12건 이렇게 적발되었고요. 네. 개선 명령이 내려졌으며 개선되지 않을 때는 사법 처리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도 3년간 제한됐고요. 그렇군요.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도 생겼다면서요? 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 상담의 날을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외국인 고용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이주 노동자 없이는 공사가 진행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나 건물, 사회 기반 시설 모두 그분들의 노동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꼭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의 지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젠 사용주의 책임을 넘어 국가와 함께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의 의무 또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알려진 사건 외에도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안에 따르면 네. 대표적으로는 근로계약 부분이 문제예요.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이주 노동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계약서가 대부분 한글로만 되어 있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뤄지는 경우가 대반인 거죠. 심지어 계약서 자체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운전면허 시험도 많은 모국어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쓴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서명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사실상 계약이라고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약 내용을 몰라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내용도 확인을 했지만 입국 후에 건설 현장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하거나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에게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다시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구두계약이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이주 노동자가 취업 전에 근로조건 등을 확인을 하고 실제 근로 내용이 당초 계약이랑 다를 때 자신의 권리 구제 및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이주 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제받기도 더욱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군요. 이건 시작부터 대단히 불평등한 이런 계약인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도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뭐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 네. 현실은 주 70시간에서 80시간씩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80시간이라면은 뭐 주 7일 하루 종일 일하는 이런 수준인데요. 네. 외국인 고용법 제22조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주 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아서 그 체류 자격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판결이 있어요. 네.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판시한 거죠. 그러니까 법도 있고 이미 판례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이주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나 부족한 휴게시간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넘어서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이나 적절한 휴게, 휴일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죠. 네. 또한 임금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네.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측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함에 따라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특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네. 특히 이주 노동자가 노동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해도 체불 임금이 해결되기 전에 비자 만료나 불법 체류 위험으로 피해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또 이런 사례가 이제 농촌 등 감독 취약 지역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도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없거나 체류기간 초과자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가 역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그 신고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요. 이건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는데요. 네네. 저도 봤는데요. 뭐 떼인 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참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말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네. 국내 기업 30%는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이 액수가 전체 임금 체불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체불을 한 기업이 또 체불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불이 반복된 기업은 이제 10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는 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가동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더해서 임금체불이 한 번만 반복돼도 공개하는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 삼는 사람에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뭐 참고 있는 사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줘도 되잖아요. 처벌도 안 되고 있어도 안 주는 이런 기업. 이건 뭔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 중에 국민들은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데 사업주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네. 돈이 있어도 은행 빚을 먼저 갚는다라는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네네. 이제는 사업주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예,
또 이 국무회의 뒤에 노동부 장관 발표가 또 있었다고요? 네, 이제 정부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이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체불 임금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 3배까지요? 네, 악의적 사업주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상습적으로 체불하게 되면 신용 제재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지원 사업 참여도 제한돼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비용을 더 크게 해서 악의적인 이런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네, 네. 또 전체 체불 임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이요? 네. 국내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임금 체불 수준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늦은 감이 들지만 뭔가 앞으로 변화가 있겠다 이런 기대가 드는데요. 정부에서 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 걸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기업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꼭 바뀌기를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하나씩 찾아서 바꿔나가는 이런 시작점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주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시작으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업뿐만 아니라 그외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및 처우 개선 문제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가 노동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이죠. 함께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얼마나 가볍기에 공기를 날아다니니 새근새근 잘도 나는구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널 보게 해주네. 자유롭게 잘도 나는구나.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 삶이 우습다가도 먼지조차 즐겁게 존재하는 걸 보게 되면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진아의 먼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어떤 게 작고 큰 건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가사에 끌려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랜덤박스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계약과 임금 체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랜덤박스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침해 문제 중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두 번째 랜덤박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일진입니다.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도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저희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가 갖추어지고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도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산업 현장 중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등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 현장은 되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네. 이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뉴스에서도 산업재해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137명 가운데 외국인은 14.6%인 2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14.6%라고 하면 상당한 그런 비율인데요. 물론 작업 환경이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유난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언어 문제라는 거죠? 네. 2024년 12월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집계한 사례에서 보면 내국인 노동자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사소통 문제가 제일 불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국인과 이주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안전교육이나 외국어가 표기된 표지판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문화가 다른 외국인에게 안전 인식을 심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현장에서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강조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산업 발전이 조금 더딘 국가들에서는 안전 인식을 갖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동 현장의 안전 교육이 뿌리를 내리는 중에 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안전 교육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보면 보호 장비 같은 안전에 대한 의식 없이 일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국어 안전 교육을 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네. 그리고 고용주의 안전 책임 강화를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예방하거나 교육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자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이런 취지는 단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몇 년씩 한국에서 일은 하지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같은 일을 같은 현장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현실이지요. 네. 네,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더 나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현행 고용 허가제는 직장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도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 허가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고용 허가제는 인력난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허가서를 받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네,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3년의 취업 활동 기간에 만료되면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취업 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률 용어다 보니까 조금 청취자분들께도 낯설게 들리실 것 같기도 하는데 정리해 보자면 이 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총 4년 10개월 정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최초 3년의 취업 기간 중에서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만 제한을 했고요. 네.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직업을 이동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의 휴업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재입국 특례 취업제도.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재입국을 하여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재입국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더 나은 기술을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 위험한 일들만 계속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도 고용허가제 개선을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네. 네, 직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네. 한국어나 직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네. 그리고 야간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면 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다.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노동의 권리하고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악한 근로 환경인데요. 네. 네, 특히 건강권 보장이나 주거권의 환경 개선 등이 네. 시급한 현실입니다. 5년 넘게 일한 이주 노동자가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한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보도들을 보다 보면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공사기간 동안 장기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도 거주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숙소는 조리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잠금장치가 없거나 창문도 없고 목욕시설이 없는 등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인권 침해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또 사업주는 이주 노동자의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식 위주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한 방에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돼서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 사용 등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물론 고용주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인권위원회는 숙소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네.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침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해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월 통상임금의 20%, 네.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5%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가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숙식비 비용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네.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형식으로 이주 노동자 노동력 착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기준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는 잘 그 취지가 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사건에 대한 진정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때 인권위원회가 공개한 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임금에서 매월 한 사람당 40만 원을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4명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네. 방 한 칸, 화장실 1개, 부엌 1개 공간에서 거주를 했는데 네. 4명이서 한 달에 16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셈이었던 거죠. 네, 시설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네, 또 기숙사비를 무료로 하는 경우 월 2회 일요일 근무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그 조건으로 기숙사비를 무료로 했다는 거예요. 네, 주거권은 인권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군요. 네, 2022년에 국가인권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숙사나 공공주택을 정책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권고가 아직까지는 그 권고에 그치는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점들을 넘어서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정책들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주 노동자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이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 25조 적절한 생계 수준에 대한 권리로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사회복지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계 위협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 25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세계인권선언 28조에도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인권선언 28조는 결국 사회와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산업재해, 안전교육, 주거 환경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1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방송을 정리하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주 노동자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는데요. 네. 그들이 꾸준히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은 단순히 우리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이자 동료이기에 그들의 안전과 권리는 곧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주변의 이주 노동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하고 그리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최근에 저희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하고 LG 배터리 공장에 저희 한국 노동자가 구금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네. 이번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저희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고통받는 현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권은 우리 개개인이 갖는 관심에서도 시작이 되지만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지아주 현대 LG 배터리 공장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인권을 지키는 가장 의무를 갖고 있는 주체가 국가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인권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코리건 교수가 설명하는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단 하나의 정답보다는 여러 개의 해답이 존재할 겁니다. 그 해답 중 하나로 코리건 교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낙인을 줄이려고 하는 교육이나 캠페인에 돈을 쓰기보다는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라고 제안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코리건 교수는 자신의 자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낙인 없이 성장했다고 소개합니다. 그 비결로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주변에 동성애자 삼촌이 있었고 또 부모와 친구로 지내는 동성애자 어른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혐오 발언을 막고 태도를 바꾸는 데에는 이렇게 당사자와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소수자가 있으신가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비율이 어느덧 우리 인구의 5%를 넘어섰습니다. 등록 장애인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외국인과 장애인 중 누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으신가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채유리의 동그라미를 골라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낼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이대로 나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거저간이 닮아 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 더 큰 먼지가 되었나 날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에 갇혀 지내도 나는 아직 모질고 거친 거야 잊고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모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햇살이 우리를 감싸는 아침,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그 누구도 홀로 서 있지 않은 이곳, 마음이 닿는 자리마다 빛이 흐르네.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